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소식, 또 러시아의 신형 핵잠수함과 핵 어뢰 공개 소식,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세계 언론의 반응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 자료들을 보면 정말 뭐랄까 최근 국제 안보 지형을 뒤흔들 만한 그런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어요. 네, 그렇죠. 러시아는 하바롭스크라는 신형 핵잠수함을 지인수했고 또 포세이돈 핵 어뢰 그리고 브레베스트닉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시험 성공도 발표했고요. 근데 거의 동시에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미군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딱 맞물리면서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랑 겹쳐서 미러 간의 전략적 긴장감이랄까 이게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도 베트남, 인도, 독일, 또 중국어권 매체까지 다양한데요. 다들 이런 상황을 군사 기술적인 측면, 또 정치적 의도, 그리고 군비 통제 체제 문제, 이런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새 무기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각국의 전략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규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또 어떤 연쇄 반영을 일으킬 거냐, 뭐 이런 좀 깊은 우려와 분석들이 담겨 있는 거죠. 기존의 군비 통제 체제가 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각 언론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북영통신 VNA 메디아 보도부터 볼까요? 네, 그 VNA 미디어 보도를 보면요. 여러 각도에서 이 사안을 다뤘는데 일단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발표를 통해서 포세이돈 핵 어뢰 또 브레베스트닉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이걸 공식화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네, 성공 발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핵 활동을 이유로 미군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다, 이걸 전하면서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걸 좀 부각했어요. 시기적으로 정말 미묘하게 맞물려 들어갔군요. 그럼 VNA 미디어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외무차관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러시아가 과거 미국과의 INF 조약,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금지됐던 9M729 순항미사일을 2025년 8월 이후에 우크라이나 공격에 23차례나 사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3차례나요? 그 미사일이 어떤 건데요? 이게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요. 사거리가 조약 제한선인 500km를 훨씬 넘어서 최대 2,500km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쪽 반응이나 요구 같은 것도 좀 언급이 됐나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평화 중재 노력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대응을 위해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VNA 미디어가 전했습니다. 토마호크 지원 요청이라 러시아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겠네요. 네, 러시아는 미국의 토마호크 지원이 아주 위험한 확전을 부를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입장도 같이 보도했고요. 또 VNA 미디어가 분석가들 시각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거나 언급하는 배경에는 아마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유럽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군비 통제 문제도 지적했죠? 네, 마지막으로 2026년 2월에 만료되는 미러 간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연장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군비 통제 체제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매체 리퍼블릭 월드 보도를 한번 보죠. 여긴 특히 러시아 신형 무기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리퍼블릭 월드는 러시아가 최근 진수한 하바롭스크 핵잠수함 그리고 여기에 탑재될 포세이돈 핵 어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하바롭스크 잠수함. 네, 이게 기존 잠수함 개주한 벨고로드랑은 다르게 처음부터 포세이돈을 싣기 위해 설계된 첫 잠수함이다, 이 점을 좀 강조했고요. 포세이돈에 대해서는 이게 소형 원자로로 가는 수중 드론 형태인데 대륙간 이동도 가능하고 탐지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러시아 측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리퍼블릭 월드는 그 파괴력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둠스데이 무기라는 별칭과 같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는데 포세이돈이 수중에서 핵 폭발을 일으켜서 거대한 방사능 쓰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 도시 전체를 파괴하거나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방사능 쓰라미라니 정말 끔찍한데요. 또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해양국가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내용도 인용하면서 이 무기가 가진 어떤 가공할 만한 잠재력 그리고 심리적인 위협 효과 이런 걸 좀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공식 발표랑 서방 분석과 평가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한 신무기 이상이다. 뭐 이런 점을 부각한 거군요. 네, 전략적인 함의가 크다는 거죠.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쪽 시각으로 가볼까요? 독일의 DW 뉴스는 어떤 점에 좀 주목했습니까? DW 뉴스도 역시 하바rov스크 잠수함이 포세이돈 탑재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무기의 전략적 의미 분석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특히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카타르지나 지스크라는 분석가 인터뷰를 통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 지스크 분석가가 하는 말이 포세이돈 같은 무기는 이게 실제로 사용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공포와 위협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뭐랄까 심리적 무기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심리적 무기? 네, 러시아는 이걸 뭐 억지력이라고 부르지만 러시아의 전략 사상에서는 선제 공격도 방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 점을 좀 경고했습니다. 그럼 나토의 대응 능력이나 뭐 이런 무기가 또 다른 군비 경쟁을 불러올 가능성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네, 그 지스크 분석가가 DW 인터뷰에서 현재 나토는 포세이돈 같은 자율 핵무기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핵전력은 전통적인 ICBM, SLBM, 전략 폭격기, 이 핵 삼축 체계에 기반하고 검증된 지휘 통제 시스템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나토 회원국들의 해저 탐지나 추적 능력을 포함한 대잠수 함전 ASW 역량 강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만약에 포세이돈의 실질적인 능력이 입증된다면 이건 새로운 형태의 수중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네,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DW 뉴스는 러시아가 이렇게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게 결국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위축시키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어권 정부 채널인데요.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나라들의 시험 프로그램 때문에 라고 이유를 밝혔고 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러시아의 신무기 공개를 좀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견제 의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이 1992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시설 노후화나 인력 부족 때문에 실제 실험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거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짚었어요. 뭐 긴급 보수하고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바로 재개하기는 어렵다. 이 채널에서 좀 흥미로운 약간 추측성 보도 같은 것도 언급했던데요. 미국이 이미 비밀리에 핵 공격 능력 실험을 재개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선은 그었지만요. 흥미롭네요. 그럼 미국의 발표에 대한 러시아 반응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반응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페스코프 대변인이 미국이 러시아 의도를 오해했다. 최근 시험은 핵실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무기 실험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핵실험이 아니라 무기실험이다? 네, 포세이돈 같은 게 핵 억지력의 일부이긴 하지만 뭐 핵 공격 의도는 없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죠. 이 채널은 또 페스코프가 미국이 핵실험 재개 결정을 사전에 총보 안 하고 소셜미디어로 알린 것에 좀 실망감을 표했고 만약 다른 나라가 핵실험 중단 약속을 어기면 러시아도 상응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네, 경고 메시지까지.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새로운 냉전 시대의 시작으로 규정하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냉전. 이 채널은 미러 관계 말고 다른 유럽 관련 소식이나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내용도 좀 다뤘죠. 네, 여러 정보를 좀 종합했는데요. 일단 폴리티코 유럽을 인용해서 EU가 러시아 국영 언론 스푸트니크나 RT 같은 곳에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려고 유럽 내 접근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러시아 언론 차단 검토. 네, 러시아 언론의 뭐 놀라운 진실 왜곡 능력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지상전 상황 관련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포크롭스크나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전쟁연구소 ISW 등을 인용해서 실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포크롭스크에서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이랑 포병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어요. 방어를 잘하고 있다. 무기 관련해서도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프랑스가 지원한 카이사르 155mm 자주포 있잖아요. 이게 뛰어난 기동성이랑 정밀 타격 능력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장거리 화력으로 떠올랐고 치고 빠지기 전술로 러시아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군사 블로그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오, 카이사르 자주포. 반대로 러시아군 문제점도 지적됐죠. 네, 이것도 흥미로운데 아틀라스 같은 텔레그램 채널 정보를 인용해서 2025년 초부터 러시아 전투기가 자기네 영토나 점령진의 아군 진지에 실수로 폭탄을 떨어뜨린 오폭 사례가 최소 127건에 달한다. 이렇게 전했어요. 127건이요? 와. 네, 이게 평균 한 달에 11.5회꼴이라는 계산까지 제시했더라고요. 가장 최근 사례로 벨고르주주에 FAB 500 폭탄 떨어진 사건도 언급했고요. 실수가 꽤 잦은군요. 마지막으로 독일 국방비 증액 계획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폴리티코를 인용해서 독일이 2026년부터 무기 조달 예산을 대폭 늘려서 약 4,34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에는 푸마 보병 전투 차량이나 복서, 장갑차 같은 지상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다층 방공망 구축, 심지어 차세대 통신 위성이나 저궤도 위성 군집 구축 같은 우주 방위 능력 강화까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하는 유럽 안보 환경에 대한 독일의 어떤 포괄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매체들의 보도를 순서대로 쭉 살펴보니까요.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하고 정보들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표와 러시아의 핵잠수함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해외 언론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